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여성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재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은 때로 자신을 거의 전부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무너지고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1995년 봄, 서울의 대학 도서관은 오래된 난방 냄새와 종이의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김서연은 책 등을 정리하며 한 권 한 권 제자리를 찾아주고 있었다. 지적이고 단정한 인상, 고개를 숙일 때마다 양 갈래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지친 표정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습관 같은 것이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기에 오전엔 수업, 오후엔 도서관, 밤엔 과외를 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떨어졌다. 그래도 그녀는 책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을 좋아했다. 가끔은 그 빛이 자기 삶에도 조금은 비친다고 믿었다. 그날도 서연은 기증도서 스티커를 붙이다가 고개를 들었다. 책장 너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박민수였다. 경영학과 3학년. 깔끔한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손목. 반듯한 턱선과 사소한 일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태도. 이미 여러 여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인물이었다. 민수는 한동안 망설이더니 결국 책장을 돌아 나와 서연 앞에 멈췄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늘 뵀는데 오늘은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스테이플러를 내려놓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안녕하세요. 대화는 짧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며칠 뒤 민수는 도서관에 커피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그는 서연에게 머그잔을 건네며 말했다. 늦게까지 일하시더라고요. 한 잔 하시죠. 설탕은 하나 넣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레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함이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그 작은 배려가 서연의 하루를 가볍게 했다. 이후 그들은 카운터 앞에서, 퇴근 후 도서관 계단에서, 문학관 앞 벤치에서 조금씩 말을 섞었다. 민수는 자신의 수업과 팀 프로젝트 이야기, 취업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말했다. 서연은 도서관 업무 얘기와 좋아하는 소설, 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뜻밖에도 민수는 시를 좋아했다. 어릴 때 누나의 시집을 몰래 읽다 울었던 기억을 털어놓을 때 서연은 그에게서 겉모습과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연애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값비싼 레스토랑 대신 교내 분식집에서 라면과 김밥을 나눠 먹고 비 오는 날이면 투명 우산을 나란히 쓰고 골목을 걸었다. 민수는 때때로 커다란 포부를 얘기했다. 서연아,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언젠가는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자리에 서고 싶어. 그때까지 나랑 같이 버텨줄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누군가의 꿈을 자신의 꿈처럼 품을 준비를 이미 마친 눈빛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꿈보다 거칠다. 민수의 집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급격히 기울었다. 빚독촉 전화가 밤낮 가리지 않고 울렸고 민수는 그 사실을 가능한 한 오래 숨기고 싶었지만 밤마다 눈꺼풀 안쪽이 화끈거리는 걸 감출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서연에게 털어놓았다. 나 우리 집이 많이 힘들어. 가끔은 너한테 미안해서 내가 너를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싶다. 서연은 그의 손등을 감쌌다. 민수야, 혼자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그 말은 약속이자 각서처럼 그의 가슴에 눌러 찍혔다. 졸업이 다가오자 민수는 수십 곳에 이력서를 냈다.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반듯한 셔츠를 다림질해 주는 건 서연의 몫이었다. 저녁이 되면 그는 혹시나 하는 기대와 함께 문을 열었지만 돌아오는 길은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였다. 서연은 그런 날이면 말없이 김치찌개를 데웠다. 다음엔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묘하게 확신에 차 있었다. 그 확신이 민수에게는 숨을 쉬게 하는 산소 같았다. 몇 달 뒤
마침내 중경 건설회사에서 합격 통보가 왔다. 민수은 휴대폰을 쥔 손을 떨며 서연에게 달려왔다. 됐다. 그들은 캠퍼스 한복판에서 아이처럼 웃었다. 공중전화 부스에 기대 서로를 안으며 오래도록 울었다. 민수는 그날 말했다. 서연아, 나랑 결혼하자. 1997년 가을, 두 사람은 작은 교회에서 식을 올렸다. 화려한 예식은 아니었지만 정갈한 한복과 따끈한 국수만으로도 충분한 축복이 있었다. 신혼집은 반지하 원룸이었다. 장판이 조금 들뜨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지만 둘의 웃음은 따뜻했다. 서연은 알뜰하게 장을 보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정성껏 다렸다. 아침이면 도시락 2개를 싸서 민수를 배웅했다. 오늘도 파이팅. 민수가 웃으며 손을 흔들 때면 서연의 하루도 조금 더 빛났다. 현실의 무게는 그따위 눈웃음을 이기는 듯 보였지만 의외로 오래 버티게 하는 것도 그 눈웃음이었다. 민수의 초봉은 높지 않았고 아버지의 채무 일부를 떠안다 보니 쓸 돈은 늘 모자랐다. 서연은 밤에는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다.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문장을 다듬다 보면 새벽이 성큼 와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사랑은 때로 누군가를 밀어 올리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일이기도 했으니까. 결혼 1년 뒤 서연은 임신했다. 여보, 우리 아기가. 말을 잇기도 전에 눈물이 핑 돌았다. 민수는 한 박자 늦게 미소 지었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좋은 일이네.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던 건 두려움 때문이었다. 빚, 회사의 경쟁, 좁은 집, 남은 통장의 잔고. 그는 계산하듯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고 그 습관이 때로 누군가의 감정을 놓치게 하곤 했다. 서연은 그의 반응에 살짝 서늘해졌지만 스스로를 다독였다. 부담스러워서 그럴 거야. 괜찮아. 배가 불러올수록 서연은 더 열심히 일했다. 온라인 과외, 소품, 제작, 번역. 커다란 배를 하고도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는 그녀의 등을 보고 민수는 미안하다고 말하려다가 고마워로 바꿔 말했다. 그런 말의 순서를 바꾸는 일이 나중에 파국을 예감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아들 지훈이 태어났을 때 서연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지훈은 새벽마다 울었고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젖병을 데우고 기저귀를 갈며 노랫말을 흥얼거렸다. 민수는 처음엔 서툴게 도우려 했지만 곧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었다. 승진하려면 어쩔 수 없어. 그 말은 현실이었지만 변명 같기도 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대신 낮잠 1시간 더 붙였다. 2001년 민수는 과장으로 승진했다. 축하의 화환이 사무실에 놓였고 회식이 잦아졌다. 서연은 퇴근이 늦어지는 남편을 이해하려 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와이셔츠에서 맡은 낯선 향수 냄새는 그녀의 마음속 불안을 실체로 굳혀버렸다. 휴대폰 화면에는 혜진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찍혀 있었다.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서울대 출신, 깔끔한 옷차림과 똑 부러지는 말투, 상사의 신뢰를 빠르게 얻어가는 타입. 회사 사람들은 귀띔했다. 과장님이 요즘 그 후배 챙기는 맛이 난데. 서연은 그 말을 애써 흘려보냈다. 그러나 마음은 흔들렸다. 집에 돌아온 민수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 우리 대화가 줄었어. 무슨 일 있어?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회사 일 바쁘다니까. 짧고 건조한 말. 서연은 그 말의 끝에서 예전엔 분명 느껴지던 온기를 찾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 서연은 도서관, 폐관 안내방송을 듣고 불을 끄려다 창가에 놓인 민수의 스카프를 발견했다. 그는 다시 돌아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스카프를 받았다. 놓고 가면 내일 하루가 추울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의 작은 약속처럼 남았다. 주말엔 중고서점 골목을 함께 걸었고 서로의 손등에
잉크가 묻을 만큼 오래 책을 뒤적였다. 민수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신중히 골랐다. 서연은 그 단어를 마음속 제일 깨끗한 서랍에 넣어 두었다. 2002년 봄, 벚꽃이 흐드러지던 날, 서연은 우연히 민수의 회사 근처를 지나다 그 장면을 보았다. 민수가 젊은 여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등 여자의 옆모습은 깨끗했고 민수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핏기가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느낌. 귓속에서 멀리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는 느낌. 그날 밤 그녀는 물었다. 오늘 어디 있었어? 민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회사. 호텔 들어가는 거 봤어. 짧은 정적 뒤. 민수는 어깨를 기울이며 웃었다. 그래. 나 바람 피워. 그래서?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왜 우리가 뭐가 모자랐는데? 민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지겨워졌어. 매일 같은 집, 같은 말, 같은 냄새. 난 더 큰 세상에서 살고 싶어. 너희는 여기 남아. 너희라는 복수형에 서연은 몸을 떨었다. 아이까지 그 문장 안 어디쯤 내팽개쳐져 있는 느낌. 민수는 덧붙였다. 아이는 내가 키워. 난 정리할 게 많아. 울음은 한 번에 쏟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며칠 동안 그녀는 울지 못했다.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씻기고, 젖병을 소독하고, 밤이 오면 천장을 오래 바라봤다. 눈물은 그 모든 걸 끝낸 뒤, 한밤중 싱크대 앞에서 왔다. 설거지를 하던 손이 멈추고, 물방울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쏟아졌다. 그 눈물의 끝에서 서연은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혼해주지.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진 않아. 내가 당한 만큼은 반드시 돌려줄 거야. 이혼 소송은 필요했고 길었다. 민수는 재산을 돌려 숨기려 했고 혜진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작은 수첩 하나의 날짜, 시간, 위치, 통화 기록을 손글씨로 정리해 두었다. 사진도, 카드 내역도 모았다. 법정에서 그 수첩은 판사의 눈길을 오래 붙들었다. 변호사가 물었다. 원고는 왜 이 기록을 이어왔습니까? 서연은 답했다. 제가 미쳐버리지 않으려면 사실을 붙들어야 했으니까요. 그 말은 재판정의 공기를 바꾸었다. 판결은 서연에게 양육권과 일부 재산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날 법원을 나오는 길, 그녀는 승리의 맛 대신 오래된 피로와 공허를 느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계획의 축적이었다. 지인의 지인, 회사 격리팀에서 일하던 사람을 우연히, 그러나 끈질기게 만났다. 점심 약속을 가장한 대화 속에서 서연은 회사의 지출 결의서 양식과 승인 라인의 구조를 들었다. 누가 결제권자인지, 누구와 누구가 친한지, 누구의 서명이 빠져도 통과되는지, 작은 틈, 사소한 관행, 오래된 습관의 흐트러짐. 그 틈새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그녀는 회사의 윤리 규정과 자금 집행 규칙을 찾아 읽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지루한 문서였다. 그러나 서연은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이다. 그 지루함 끝에 실수가 보였다. 접대비 내역과 출장비 내역이 몇 번 겹치고 영수증의 시간과 이동 경로가 맞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겹침 속에 혜진이라는 이름이 비집고 들어와 있었다. 서연은 익명으로 제보 이메일을 보냈다. 귀사 과장이 유흥업소 접대비를 개인 유흥비로 처리. 특정 직원과의 사적 만남에 회사 차량을 사용. 증빙으로 붙인 건 카드 사용, 내역의 패턴과 시간대의 중첩. 한두 장의 흐릿한 사진. 처음엔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며칠 뒤 회사 내부 감사팀이 움직였다. 민수는 임원진 앞에 앉았다. 민수 과장, 이건 단순 착오입니까? 아니면 고의입니까? 민수는 덤덤한 척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바쁜 와중에 실수가
실수치고는 반복이 많군요. 그 대화의 끝에서 민수는 인사 조치를 통보받았다. 보직 해임, 대기 발령. 복도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그를 따라다녔다. 뉴스 떴대. 사내 게시판 난리야. 가정사로 말 많더니 사람들은 남의 몰락 앞에서 자신들의 도덕을 확인하는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세청에 익명 제보를 넣었다. 증여 추적 내역, 업무용 카드 사적 사용, 특정 시점의 현금, 인출 패턴. 조사관들이 회사에 들이닥쳤다. 회의실에 파란 파일과 봉인 스티커가 늘어났다. 민수는 조사관 앞에서 자주 물을 마셨다. 혀끝이 마르고 눈동자가 자꾸 천장을 향했다. 서연은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아주 멀리서 지켜보았다. 이 복수는 사실 그를 벌주는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했다. 누군가를 밀어 올리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렸던 시간에 대한 반작용. 두 손으로 자신의 등을 밀어 올리는 최초의 시도. 민수가 입사한 첫 해 겨울. 보일러가 고장난 반지하에서 둘은 소미불을 뒤집어 쓰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을 나눠 먹었다. 그날 서연은 장난스레 물었다. 당신 꿈의 온도는 몇 도야? 민수는 42도. 손을 얹으면 따뜻하고 너무 뜨겁지 않게 라고 답했다. 서연은 웃으며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 온도 오래 지키자. 혜진은 처음에 민수의 곁을 굳세게 지키는 듯 했다. 그러나 기자의 전화가 집으로 걸려오고 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와 멱살을 잡고 소리치는 일을 겪고 나서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다. 민수 씨,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그제야 다급해졌다. 혜진아, 내가 정리할게. 조금만 기다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요. 나도 내 삶을 지켜야 해요. 그 말은 잔인했지만 현실이었다. 그녀가 돌아선 뒤 민수는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 문을 붙잡은 손에 힘이 없어 문이 흔들렸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서연의 집 앞에 섰다. 추레한 수트, 풀린 넥타이, 젖은 구두.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이 열리자 그는 거의 무너지듯 다리를 꿇었다. 서연아,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서연은 한동안 그를 내려다보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갔지만 그 속에서 자신은 늘 뒷모습이었다. 민수 씨, 내 인생에서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그녀는 문을 닫았다.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흩어졌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몇 달 뒤, 검찰의 기소가 결정되었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회사는 이미 그를 버렸다. 법정. 피고석에 앉은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조직 문화와 관행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증거는 촘촘했고 내부 감사 보고서는 냉정했다. 방청석 뒤편에는 기자 몇 명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출석했다. 누군가 속삭였다. 전 부인이래. 그 말은 오래된 상처를 다시 긁는 듯 했지만 서연은 시선을 똑바로 앞으로 두었다. 증인석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려 노력하며 시간과 사건의 연결을 설명했다. 근거 없는 비난 대신 근거가 되는 문장을 골랐다. 판사의 망치가 울렸다. 피고 박민수,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정적이 흘렀다. 민수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숨이 새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그 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서사에 필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천천히 말을 골랐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잃어버리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배웠고 이제는 저 자신을 사랑할 겁니다. 그 말은 멋들어진 문장이라기보다 지난 몇 년간의 다짐의 결론에 가까웠다. 이 모든 과정과 동시에 서연의 또 다른 시간은 별도로 흘렀다. 밤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책상 앞에 앉아 법학책을 펼쳤다. 처음엔 용어가 어려웠고 글씨는 돌처럼 딱딱했다. 그러나 그 딱딱함을 조금씩 씹어 넘기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이 그 단단함을 견디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걸 알았다. 시험날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난 할 수 있어. 그 말은 과거에 민수에게 했던 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는 작은 의식처럼 느껴졌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여러 번 확인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기쁨은 조용했고 오래갔다. 소송 준비 동안 서연은 매일 새벽 주전자, 물을 올리는 시간을 타이머로 쟀다. 물이 끓어오르는 3분 동안 어제의 모욕을 한 줄로 요약해 수첩에 적었다. 감정 대신 사실, 욕설 대신 시간. 3분 끝에 주전자가 울리면 그녀는 그 문장을 접어 마음의 주머니에 넣었다. 내부감사팀에 보낼 메일을 쓰던 밤. 모니터 불빛에 그녀의 손등이 하얗게 떨렸다. 제목 안에 내부 신고 대신 약속에 관한 보고라고 적었다가 지웠다. 결국 남은 제목은 간단했다. 비위 의혹, 제보.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한 올 풀리는 감각이었다. 민수가 대기 발령 통보를 받은 날, 회사 복도, 화분잎에 먼지가 수북했다. 그는 한 장의 인사문을 쥔 손으로 그 먼지를 습관처럼 털어냈다. 순간 손끝에 남은 회색 가루를 보며 자신이 쓸모없는 무엇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던 순간 서연은 망치 소리보다 지훈의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놀이공원 회전목마 앞에서 아이가 한 번만 더 외치던 그 소리. 그 기억이 그녀의 무릎을 꿋꿋이 세워주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밤, 서연은 주방에 전등만 켜두고 혼자 컵에 물을 마셨다. 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지난 시간의 돌가루가 씻겨나가는 듯했다. 창문 밖가로등이 원형의 빛을 바닥에 새기고 있었다. 그 빛의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그녀는 속삭였다. 여기까지 잘 왔어. 사무실 첫날, 그녀는 빈 책상에 노트를 놓고 펜을 정렬했다. 커피 머신 앞에 선 동료가 물었다. 어떤 사건을 맡고 싶으세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누군가의 말이 묻혀있던 사건이요. 작은 목소리를 큰 문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건들. 동료가 웃었다. 좋은 답이네요. 그녀는 웃었다. 저도요. 봄밤 카페에서 민수를 스쳤던 날, 서연은 계산대 옆 유리병 속 문구를 보았다. 탭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그녀는 잔돈 중 동전 하나를 병에 떨어뜨렸다. 짧은 소리 하나가 마음의 오랜 통로를 지나갔다. 그 소리는 돌아봄이 아니라 작별의 인사였다. 어느 카페에서 우연히 민수를 다시 만난 건 짧은 봄비가 갠 뒤였다. 수척해진 얼굴, 예전의 고집스러운 광채는 흐릿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연 씨, 아직도 씨라고 부르는 버릇이 남아있다는 게 기묘하게 느껴졌다. 그는 무언가 말을 더 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하고 지나쳤다. 차가움이 아니라 끝이었다. 복수가 인간을 비뚤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는 그녀는 뜻을 절제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마무리했다.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이 때로 가장 큰 단절이다. 저녁이면 서연은 지훈과 저녁상을 차렸다. 지훈은 어느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라면, 스프 봉지를 뜯을 때면 꼭 엄마에게도 맡겨달라고 했다. 엄마, 반은 내가 넣고 반은 엄마가 넣자. 서연은 웃었다. 그래, 혼자 다 하면 심심하잖아. 식탁 위에는 김치와 달걀말이,
라면이 놓였다. 평범한 메뉴지만 평범한 것들이 때로 삶을 지탱한다. 지훈이 말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엄마가 변호사라고 말했더니 다들 멋있대. 서연은 젓가락을 잠시 멈추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더 멋있지. 아이가 킥킥 웃었다. 밤이면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서연은 스탠드 불을 낮추고 책을 폈다. 사건 기록을 훑다가 잠깐 멈췄다. 문득 과거의 자신이 그립지 않은 건 아니었다. 사랑을 믿던 눈빛, 라면 두 그릇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던 신혼의 주방.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온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고맙다.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인사였지만 그 말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 있었다. 며칠 뒤 동네 공원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다. 버려진 화단에 지역 아이들의 그림이 걸리고 동네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다. 지훈이 친구들과 뛰노는 사이 서연은 벤치에 앉아 노란 공책을 펼쳤다. 한 페이지 위에 이렇게 썼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나로서 서겠다. 그 문장은 약속이었다. 누구와의 약속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 오직 자신에게만 유효한. 해질 무렵 하늘은 남색과 주황 사이 어딘가를 지나갔다. 길가의 은행잎이 바람에 뒤집혔다.